새로운 교육혁신 코드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와 의미연구소의 홍영일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학습자, 교수자, 그리고 연구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입니다.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언어 공부에 챗GPT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챗GPT의 원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 모델은 소위 촘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문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인공신경망, 즉 챗GPT의 언어 모델은 문법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맥락적 관계로 이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생성해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챗GPT는 언어를 번역할 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챗GPT는 언어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질문을 하든 모두 숫자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특성인데요. 그리고 나서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아웃풋도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가 다시 타겟 언어로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기존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번역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맞춤법 검토라든가 혹은 문장을 교정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죠. 그리고 학습 자료를 요약하는 일도 챗GPT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학습자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용도는 바로 리포트 작성을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챗GPT만을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해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교수 설계 보고서를 한 30페이지 분량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래는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했어야 되는 과제인데 가만 챗GPT를 활용하면 30분이면 끝날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과제의 수준은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지난 학기에 학생들하고 기말 과제를 오직 100% 챗GPT만을 활용해서 교수 설계 보고서 작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벙 찌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저도 감이 안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제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 놓았는데 제가 짧게 영상 편집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제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요.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그 녹화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스마트폰은 여기 교실 분위기를 촬영하는 용도로 여기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두 개인데 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실을 비춰주는 화면이에요. 집에 있는 학생들 우리 잠깐 비디오 다들 켜서 얼굴 한번 출첵해볼까? 박연이는 어디야? 지하철이야? 버스야? 버스구나. 오케이. 이동 중인 사람 스마트폰을 챗GPT에 접속해서 그 제가 하는 활동 따라 해야 됩니다. 다들 알겠죠? 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부딪혀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비디오 다 꺼도 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디겐케르 모형은 다들 숙지하고 있죠? 자, 모두 챗GPT에 모두 접속해 봅시다. 도와주세요. 나한테 물어봐. 뭐라고 첫 번째 이거 요구 분석의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지 될지. 알려줄게. 자, 제가 그 줌 화면에 샘플로 넣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너는 나의 교수 설계 조교야. 네. 일단은 얘에게 미션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 설계 조교로서 도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되게 멋지죠? 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 최예림이요. 예림. 네. 우리 최예림 학생이 교생실 다녀왔잖아. 네. 지금 챗GPT가 이거 이렇게 짜주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실제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모습?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뭘 설명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엄청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이거 이대로 그냥 수업에 가져가도 좋아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공유 중지할 테니까 우리 네. 최예림 화면 공유해서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대상 학년은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고등학교 2학년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분석할 때 진짜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진짜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해줘가지고 신기했고, 그리고 이 요구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필요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당장 수업에 가져가서 적용해도 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네. 질문을 어떻게 했어? 한번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질문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네. 일단 처음에는 너는 나의 조교야. 그랬더니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고, 그 다음 질문은 뒷과 캐리 모형을 순서대로, 내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했구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과목명 문학, 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부 주제는 서로의 전승 과정 및 특징. 조금 내려가 볼까? 그랬더니 요구 분석의 필요성부터, 내 거보다 훨씬 잘했네? 네. 이미 여기 학습자의 현재 수준, 그 다음에 내려가면 바람직한 수준, 그래서 요구 분석 결과, 원하는 꼭지까지,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끊어졌을 때 이어서 말해줘 하니까 끝까지 이제 완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오케이. 공유 중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챗GPT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나의 교설계 조교야. 그랬더니 챗GPT가 네, 물론입니다. 하고서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자, 디겐캐리 모형에 따라 10단계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 제일 먼저 요구 분석 보고서부터 시작해보자. 한 페이지 분량이고 반드시 3가지 꼭지가 포함돼야 돼.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요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전략 수립 단계야. 자, 이렇게 하고서 앞에 제시된 수행평가 도구를 아주 빡세게 연습시킬 수 있는, 자, 이렇게 뭐 빡세게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질문자, 우리가 유저라고 하죠. 이 사용자의 이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뉘앙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뉘앙스가 잘 담길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이 오히려 챗GPT에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변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단어들 사이에 맥락을 파악하고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능력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그 뉘앙스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뭔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요. 제가 약간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경쾌하게 답변하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되게 프로그래밍을 하던 개발자들이 이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알고리즘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명확하게 질문을 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소위 어떤 관성적 습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 같은 거 담지 말고 메시지만 깔끔하게 넣어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몇 개월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챗GPT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챗GPT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종류의 AI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지적 생명체, 인간의 언어의 뉘앙스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AI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뭐랄까요? 이 챗GPT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달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레슨 플랜을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50분 안에 앞에 수행평가 도구를 연습시킬 수 있는 레슨 플랜을 짜달라고 했는데 앞서 개발된 수행평가가 그 네 가지가 되게 뭐랄까요?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는 토론을 통해서 수행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문법인데 빈칸 채우기 연습.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의 이 차이를 배우기 위한 어떤 롤플레이, 역할극. 마지막으로 글쓰기, 작문, 그러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수행평가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연습시킬 수 있는 레슨 플랜을 짜는데 이거를 50분 안에 다 넣으라고 잘못 요청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챗GPT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치 그 대학에서 대학원생에게 지도 교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러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대학원생들은. 네.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고야 만다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챗GPT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어떤 이 영어교육과 학생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진행되던 내용인데 그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바로바로 챗GPT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50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 의견을 이야기하면 챗GPT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수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것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쪼개라고 하든지 간소화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치? 일단 쪼개라고 해볼까? 자, 쪼개봐.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레슨 플랜을 3개의 50분으로 쪼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얘한테 계속 얘를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홍예찬, 지금 내가 이렇게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홍예찬 님도 지금 방금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챗GPT 도움을 받는 게, 홍예찬의 머리를 텅 비게 만들 것 같아? 아니면은 더 노련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제시해준 레슨 플랜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활용만 해버리면은 제가 말한 것, 제가 지적한 문제처럼 50분 내로 전부 다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버리면은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제대로 망하겠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런 인공지능 시킨 부분에서 대로 했더니 이제 수업이 망하잖아. 잘못 받아들이면 머리를 텅 그렇지. 비게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재질문을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고치게 하면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노련해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챗GPT 이런 똑똑한 어떤 조교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소위 이걸 뭐라고 할까? AI 튜터라고 할까? AI 튜터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해내는 거는 그냥 딱 그 원래 홍해찬 수준에 맞는 결과가 나올 텐데 얘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 이어서 말해줘. 그러면은 훨씬 더 홍해찬의 능력도 늘어날 것이고, 얘가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소위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면, 그건 홍해찬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소위 기술은 더 풍부해질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레슨 플랜을 3개로 쪼개라고 했더니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어때? 지금 최혜림과 홍예찬 두 분 도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신 숙제로 넘길게요. 시간이 7시가 다 돼서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총 10단계잖아. 10단계를
완성해서 챗GPT 도움을 받아서 10단계를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딕앤캐리 모형 설계 보고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거를 이번 학기 기말 과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 지금까지 짧게 챗GPT와 티키타카하는 경험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지금 생생한 느낌을 단톡방에 한 줄로 한번 남겨보세요. 네. 자, 이렇게 단톡방에 소감을 남기라고 했더니, 네, 쭈루룩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다들 대등소이한 그런 의견들을 올렸는데, 제가 그 대표 의견 하나 여기다 보여드리면, 요구 분석 단계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활동과 과제, 심지어는 활용 가능한 교재까지 추천해주는 점에서 예비 교사로서 수업 설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업 교재를 추천해주는 이런 내용들은 팩트 체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내용이라서 이런 점들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수업을 해서 이제 이 학생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썼는데요. 하이브리드 수업이 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상황에서만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줌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수업은 그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말 과제를 실행했고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본문 약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수준의 본문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챗GPT를 활용했기 때문에 과제의 그 퀄리티가 챗GPT를 사용하지 않던 이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제가 받았던 그 과제의 수준에 비해서, 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랄까요, 뭐, 20년 경력자의 그런 수준? 네, 충분히,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제가 챗GPT와 나는 대화록을 부록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록이 무려 100페이지나 됩니다. 상당히 놀랍죠? 네. 저는 이 부록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록으로 무엇을 평가한 것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챗GPT와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이 사용자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즉 사고의 확장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교육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베네핏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캐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언제 지적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내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그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혹은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 알쏭달쏭 영역에서 아주 빠르게 지적 성장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챗GPT가 그런 도움을 잘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했던 과목 중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라는 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역시 챗GPT를 활용하면 순식간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거의 뭐 한 30분도 걸리지 않아서 끝냈는데 한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그 학생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줘. 엥? 너무나 단순 무식한 정말 성의 없는 질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챗GPT가 물론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으시군요. 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대상, 주제, 기간 등 상세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대상이야. 그러면 확실합니다. 청소년 대상이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주제를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제가 상당히 단순한 사례를 들었지만 챗GPT에게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완벽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일단 대화를 하면, 그러면 챗GPT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오히려 사용자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AI가 인간을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풀어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스캐폴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제가 주어졌을 때 웬만한 과제는 챗GPT 도움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챗GPT에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 그리고 수정사항도 챗GPT에게 직접 고치게 요청할 것. 마지막으로 최종본의 휴먼 터치, 즉 학생의 개성을 마지막에 입혀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이 학생의 것인지 챗GPT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록을 통째로 붙여서 제출하면, 그러면 저는 학생의 질문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평가할 수 있다. 대화록을 통해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학생들이 저렇게 하면 공정하게 나의 모든 노력이 챗GPT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고스란히 대화록에 드러날 테니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화록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챗GPT의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엑스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보내기 메뉴인데요. 이걸로 대화록을, 그러니까 이 대화한 모든 히스토리를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메일로 그것이 발송이 되고요.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을 풀면, 그럼 이렇게 대화록이 쫙 펼쳐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문가 수준의 본문, 그리고 챗GPT와 나눈 대화록 100페이지. 자, 이렇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생각이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관찰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학습자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챗GPT를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계획서 작성입니다. 자, 예를 들었는데요. 자, 나는 신임 교수야. 그래서 강의계획서를 짜본 적이 없어. 다음 학기 미생물학을 맡았는데 좀 도와줘.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학기 15주차 분량의 강의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주차를 특정해서 강의계획서를 만들었죠. 특히 이론 파트와 실습 파트를 구별하면 좋겠어. 자, 그랬더니 이론 파트는 내용 전달 위주로, 그리고 실습 파트는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설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토론 활동으로 끝내라고 돼 있는데 난 토론은 싫고 퀴즈가 좋겠어. 그랬더니 퀴즈 세 문항과 그 답까지 다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 유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객관식도 좋고요. 아니면은 난이도 상중하 이런 걸 모두 다 요청하는 대로 맞추어서 아주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달라면 표로 만들어 주고요. 자, 평가 루브릭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 학기에 감염 예방 교육 실습 과제를 할 건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평가 루브릭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창의성과 독창성 이런 거는 이건 실습이라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없애고 좀 더 다른 항목의 비중을 조절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평가 루브릭 아주 바로바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평가 루브릭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까지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저는 영화 인셉션을 보고 그 소감을 자신만의 언어로 에세이를 제출하는 거, 이 과제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제가 평가 기준을 주었어요. 독창성과 충실성으로 평가할 것, 그리고 상중하로 평가할 것 하고서
내가 한 명씩 과제를 올려줄 테니 기다렸다가 평가해줘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명씩 입력해주세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학생을 입력하니 내용 평가 중 이유는 이러쿵저러쿵.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긴 텍스트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우르르르 나오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1학기 때 제가 강의하는 과목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성적 처리하는 데만도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챗GPT 덕분에 정말 주말 반나절 만에 성적 처리를 거의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관식을 평가하거나 과제를 평가할 때 계속 머리를 쥐어짜내야 돼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그러면 자꾸 정신이 흩어지면 또 쉬었다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되는데, 챗GPT가 옆에서 이런 머리 아픈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오케이 하면 인정이 되면 넘어가고, 인정이 안 되면 또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챗GPT가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평가 내용을 또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속도가 빨라진 이유. 머리를 쥐어짜내지 않아도 되니까 머리가 가뿐해서, 이게 머리가 가뿐할 때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 그만큼 집중이 되고 경쾌하게 이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챗GPT를 통해서 평가까지 아주 가뿐하게 끝낼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제 강의 평가도 100점 만점에 거의 98점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험 문항 출제해주고 평가해주는 거. 자, 여기까지 챗GPT가 모두 다 교수님들의 수업 준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홀가분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챗GPT에게 평가 기준 초안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1차 평가라는 점 꼭 유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최종적으로 성적을 정해야지 챗GPT가 내놓은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자, 이제 연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 논문 리뷰나 프루프리딩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논문을 리뷰한다는 거는 그 우리 학습자 관점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 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같은 기능이고요. 프루프리딩은 소위 뭐 이렇게 내가 영어로 논문을 썼을 때 이 원어민에게 우리가 프루프리딩을 맡기는데요. 그 원어민의 역할을 챗GPT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바로 연구 방법론 탐색, 프로그래밍, 연구 주제 확장, 자, 이런 내용으로 바로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챗GPT의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 그 프로필 옆에 점점점 누르고 세팅에 들어가서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활성화만 해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단 GPT-4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무료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못하고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인터프리터 이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석해야 될 엑셀 파일. 자, 이게 코드 파일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탐색기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끌어다가 프롬프트 창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 파일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 챗GPT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요청하는 대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방법론이나 아니면 연구 아이디어, 주제를 제안해줘 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AI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 방법론까지 제안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먼저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주었네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서 다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4번으로 진행해보자. 가끔 제가 이렇게 오타를 입력해도요, 챗GPT는 오타 같은 거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단어들 간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뒤 단어들을 보면 중간에 오타가 있어도 이것이 원래 어떤 말이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으로 전행해보자 써있지만 진행해보자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finished worki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냐면 챗GPT가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요구사항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진행 과정이 여기 있고요. show work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그 파이썬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짜서 진행했는지가 펼쳐집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하시면 보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실제로 분석한 결과까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죠? 데이터, 이 코드 파일을 보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지 연구 아이디어까지 제안해주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까지 스스로 제안해서 통계 처리까지 끝내버리는 것, 해석까지 제시해줍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토론도 해줍니다. 자, 토론의 경우 제가 뭘 물어봤냐면 자, 나는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네가 나와 대화할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서 토론을 해줘. 자, 과학,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 능통한 학자가 나의 의견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대한 관련 지식을 동원해서 대화와 토론을 하듯 답변해주면 좋겠어. 뭐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어떤 의도를 챗GPT한테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단, 항상 토론을 시도하지는 말고 내가 토론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토론을 해주면 좋겠어. 챗GPT가 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욱 깊게 심화하거나 넓게 확장하는 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주면 좋겠어.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주장이나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한테 알려줘야 돼. 만약 내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토론을 펼쳐주는 것도 좋은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챗GPT가 물론이죠. 당신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으로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위에 제 아이디어가 이거잖아요. 챗GPT를 활용한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그랬더니 바로 토론을 해줍니다.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보입니다. 하면서 점점점. 놀랍죠? 자, 나는 챗GPT의 활용이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러한 나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해주고 근거 자료를 찾아줘. 그랬더니 자, 이거는 지금 플러그인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자, 플러그인 그러니까 이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칼라 AI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학술 DB 중에 하나인 스칼라 AI를 호출해서 논문을 검색해 주는 겁니다. 챗GPT가 그냥 논문을 검색해줘 그러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플러그인을 써서 하게 되면 실제로 학술 DB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서 그래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결과물을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뛰어넘는 독창적 관점을 제안해줘 라고 했더니 네, 물론이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챗GPT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 관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넓혀주는 거죠. 자, 연구자로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가 상당히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는 것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표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용과 표절 문제요. Academic Integrity Issue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먼저 이 챗GPT를 만약에 우리가 활용했을 때 논문에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APA 스타일, 우리 미국 심리학회
APA 스타일, 우리가 참고 문헌 쓸 때 많이 활용하는, 참고하는 그 방식인데요. 그 블로그에 가보면 거기 담당자가 이렇게 인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자, 앞에는 자,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하더라라고 앞에 쫙 기술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가로 열고 OpenAI, 2023 레퍼런스를 달 때도 OpenAI 2023 그리고 챗GPT 그 옆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월 며칠자 업데이트 버전의 챗GPT다라고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URL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만 제시하기엔 좀 아쉽다. 그래서 나는 풀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인용을 달고요. 아펜딕스로 그 풀 버전을 풀 스크립트를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API 스타일 블로그에 API 스타일의 그런 제한이 있고 나서 이 오픈AI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챗GPT와 나는 이 대화를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링크인데요. 공유 링크입니다. 우리가 이 share 링크라고 돼 있는데 요것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그 챗GPT와 나는 대화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Continue this conversati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대화를 더 이어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실제로 챗GPT와 나는 대화의 링크를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참고 문헌으로서 이 완벽한 그런 출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챗GPT가 생성해낸 결과물의 저작권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의 원 저작자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출처를 밝히자. unknown author, 작성자 미상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챗GPT에 의해 액세스 및 편집됨. 자, 요런 문장으로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챗GPT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항상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수준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자,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저희 포스터 그룹은 백과사전을 사용하듯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에세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챗GPT에 넣었고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답을 얻기 위해 조사할 새로운 영역도 생겼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출처가 아닌 출발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챗GPT를. 자, 이런 식의 의견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챗GPT 표절 알 수 있을까요? 챗GPT의 표절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확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퍼포먼스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픈AI에서 직접 만든 표절 검사 도구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GPT-0, 프린스턴 대학의 학부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계속 기능을 늘려가면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표절 여부를 돌리면 이것은 AI가 생성해낸 텍스트 같다. 이것은 휴먼이 생성해낸 텍스트 같다. 자, 이런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줬더니 학생들 반응이 뭐였게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다가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네? 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챗GPT 도움을 받아서 학교 수행 과제를 손쉽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끝내버린 고1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 수행 과제였는데요. 경제 관련 신문사설 하나 선택한 후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글의 핵심 단어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2가지 이상
찾아서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단순 요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번, 5번 글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 반박하는 주장에 논거까지 제시하는 것. 자,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보통 뭐 빠르게 하겠다는 분들은 2시간 아니면 한 5시간?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 하루 이틀 걸리겠다라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은 이 과제를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재봤는데 한 9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 총 7단계인데, 자, 첫 번째 단계는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인터넷 검색. 자,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딱 찍습니다. 왜냐면 챗GPT가 요약을 해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이 사설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요약한 건데 이것을 한 문장, 다음 5가지 질문에 답변해줘 라고 그 수행과제의 질문 5가지를 한 큐에 질문하고 그러면 스텝 3. 챗GPT가 한 큐에 답변을 쭉 생성해내는 것이죠. 네. 1번부터 5번까지. 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자,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학생들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것이 학생들이 챗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걸 또 찾아내야 되니까 막 숨바꼭질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내면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총 7단계를 밟았는데 이제 스텝 3죠. 자, 그 다음 스텝 4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뒤로 넘어갔어요. 헐, 저렇게 할 수가 있다니. 자, 스텝 4. 자, 지금까지 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스텝 5. 이번에는 챗GPT에게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할 테니 평가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 답변, 실제로 우리 아들이 머리를 쓰면서 한 답변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챗GPT가 해준 답변을 재활용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재활용이죠.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마치 대동강물을 퍼다가 물장수를 했던 봉이 김선달 생각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어떻게 한 건지 제가 화면 캡처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스텝 3에서 챗GPT가 한번 쭉 답변을 했는데 그거를 메모장에 일단 저장해 둡니다. 자, 이게 메모장에 저장해 놓은 그 답변들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뉴챗을 열어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게 지금 그 챗GPT가 해준 1번 답변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답변을 가지고 자, 새로운 뉴챗을 열은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설을 다시 통으로 다시 붙여야 돼요. 자, 맨 위에 사설이 새로 붙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자, 이 요약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네, 당신의 요약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자기가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이해를 도움이 좋겠다면서 3줄짜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자, 이 수정해준 요약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고쳐줘. 그랬더니 4줄짜리로 바꿔줍니다. 대박이죠. 챗GPT스러운 그런 느낌이 여기까지 오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끝내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끝낸 최종 완성본입니다. 짜잔.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고등학교 사회선생님들에게 이걸 보내드려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챗GPT를 써서 이렇게 과제를 했는데 의견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도 챗GPT를 써봤지만 챗GPT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교한 답변을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챗GPT는 상당히 무난한 수준의 답변만 해주지 이렇게까지 한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이거는 사회 수업에 진심인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낸 과제처럼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단 10분 만에 끝낸 이 과제인데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야, 아들, 너 이거 쳐다보지 말고 말해봐. 이거 사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지? 여기 한계기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뜻이 뭐야? 너의 반박 주장은
그리고 너의 논거는? 자, 이렇게 했는데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얘가 이걸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챗GPT와 서너 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재화가 됐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자, 이러한 주장인데, 이렇게 반박하면, 오케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외워지고 내재화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일까요?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인데, 우리가 외무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보고 사무관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반박 보도자료 만들어내는 일, 이게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챗GPT를 쓰니까 10분 만에 이 일을 끝내버리는 거죠. 사무관 혹은 서기관들이 하루 이틀 고생해서 해내야 될 일들을 우리 아들 인턴 사원으로 여기 아마 뽑아준다면 1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적으로 말이죠. 자, 이게 개조식이잖아요. 자, 여태까지 너와 내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편의 설득적 에세이로 완성해줘. 그랬더니 10초 만에 개조식을 이렇게 고쳐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점검하고 과제 제출 끝. 챗GPT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자.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챗GPT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챗GPT가 해준 이 과제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과연 이렇게 챗GPT 도움을 받으면 과연 그 학생은 성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례를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챗GPT 등 AI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3월 달에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개된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여러 교육기관에서 되게 부러워했죠. 왜냐면 제일 먼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차피 학생들은 쓰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학습자의 이 생성형 AI 활용 권리는 보장해 주자. 단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짚어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표절, 부정행위와 같은 학문적 진실성 문제, 아카데믹 아네스티 이 문제인데요. GPT-0 같은 것을 이용해서 챗GPT 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얼마든지 탐지 프로그램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두 번째, 챗GPT는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인데 아니에요. 학생들은 챗GPT는 상상하고 뭔가 추론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체크가 필요한 것은 챗GPT로 묻지 않고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학생들은 뭐 팩트는 구글에 검색하고 그리고 의견은 챗GPT에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교수님들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어요. 이 녀석들은 내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거야 라는 거죠. 하지만 AI 네이티브인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활용합니다. 자, 제가 요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 3번입니다. 챗GPT를 쓸 수 없는 과제를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과제를 내라. 이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대본 챗GPT가 기가 막히게 써냅니다. 소설, 뭐 각본, 뭐 다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인데 이번 학기 과제가 동물복지 관련 종사
자들 세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거야. 인터뷰 목적은 관련 직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야. 세 명을 각각 1대1로 인터뷰해야 되는데 가상적인 인터뷰 스크립트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자, 놀랍게도 세 직종을 제안을 해줍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스태프, 동물농장 운영자까지 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인터뷰 녹취록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과제 대필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니까 오픈 AI에서 자,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달라는 질문 요청을 받을 때는 항상 바로 해주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주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 실제로 인터뷰 스크립트는 네가 짜세요 뭐 이런 식의 인 거죠. 자, 보통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오호 챗GPT가 바로 과제를 안 해주는군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실제 스크립트야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동물보호단체 스태프와 내용이 너무 짧아 10분 정도 길게 만들어줘. 왜냐면 이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짜리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짧아요. 그래서 이거 5분짜리밖에 안 되잖아. 사적인 대화를 넣어서 더 길게 해봐. 그랬더니 이 직업을 선택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자, 이런 질문을 넣어서 정말로 풍부해지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스크립트를 해왔는데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거 네가 한 거야? 그러면 제가 했습니다 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자네 내가 인터뷰 해오라는 과제 한 거 내가 읽어봤는데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을 물었더군? 아니, 그걸 왜 물었어? 내가 인터뷰 목적이 뭐라고 했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사해오라고 했지? 근데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은 왜 물어본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면 순간 딱 뇌정지가 올 겁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너 딱 걸렸어.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챗GPT가 써줬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생이 뭐 당당하게 우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곳을 딱딱 찍어가지고 물어보면 만약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의 태도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야, 네가 만든 인터뷰어의 질문 중에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 물은 게 있더라. 이거 왜 물었어? 라고 했더니 챗GPT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을 질문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을 막 묻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걸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사후 합리화를 한 것일까요? 자, 이 순서가 이유를 떠올리고 스크립트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라니까 만든 다음에 사후 합리화를 한 것일까? 사후 합리화죠. 왜냐면 생성형 AI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때 만들어내거든요. 미리 제품을 준비했다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그때 제품을 찍어내듯이 얘가 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합리화를 해낸 것입니다. 마치 사람하고 똑같아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여보, 좀 전에 나한테 왜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무슨 말? 아니,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그건 있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유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더니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대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가치, 동기 등을 공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면서 또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에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억지스럽지 않고 매우 그럴듯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드라마틱한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좀 들어가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제가 의견을 얘기했더니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공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면서 예를 들면 당신이 처음으로 동물을 구조한 순간 기억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구조 사례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와, 당신이 처음으로 구조한 순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걸 가지고 대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쭈루룩 바로 이걸 스크립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을 구조해 오셨을 텐데요. 가장 처음 구조한 사례 기억하시나요? 아, 그 순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강아지가 상당히 무서워하고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도움을 주셨나요? 처음에는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놔두고 멀리서 지켜보았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런 후에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마치 TV 동물농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몰입이 돼서 우와, 몰입된다. 계속 말해줘. 라고 저도 모르게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질문 하나만 더 해줘. 동물을 사랑하려면 공감의 마음이 필요할까? 연민의 마음이 필요할까? 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챗GPT가 정말 그럴듯한 대화를 만들어내는 건지 정말 무작위로 막 대화를 만들어내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감과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건데요. 만약 이 챗GPT가 최신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공감이 인간을 번아웃에 이르게 하고 공감 스트레스 같은 걸 유발하면서, 하지만 연민은 인간의 감성 에너지를 충전시키면서 힐링을 시킨다는 것을 알 것이고, 만약 최신 연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자, 두 가지 능력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답변을 보면 둘 다 필요하다라는 일단 답변을 합니다. 공감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민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이타적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둘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강점은 공감입니까? 연민입니까? 자, 여기서 공감이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인데요. 왜냐하면 이 감정 노동이 사람을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합니다. 번아웃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것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간호사 다음으로 교사 직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공감이 아니라 연민이 강하다라는 답을 해야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야 이 직업을 오래오래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감, 연민.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다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연민을 느끼는 능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그 답변을,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공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감도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바로. 아니, 그 공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피로감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면 결국 번아웃에 이른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공감과 연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연민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 답변에서도 그러한 답변이 쭉 이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챗GPT가 최신 연구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부합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깜짝 놀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스크립트가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가상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고 심지어 어떤 인생의 지혜를 뭔가 한 수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했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이렇게 여러 번의 대화를 거쳐서 완성된 이 놀라운 인터뷰 녹취록은 과연 챗GPT의 것일까요? 아니면 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기생충 영화로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우리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생충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근데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고? 아니, 연기는 배우가 다 했고 조명은 촬영 감독이 다 했고 무대 장치는 무대 감독이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감독이 뭘 했다고 해서 가장 명예로운 감독상을 주는 거지? 라고 질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이니까 영화를 이렇게 아주 작품성 있게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감독의, 그러니까 디렉터로서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역할 아니면 그 의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감독의 역량이라는 게 있죠. 그 능력. 네. 평가해서 감독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의 대화를 거쳐서 이러한 놀라운 인터뷰 녹취록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학생의 능력일 텐데 학생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이러한 능력, 우리 교육은 이런 능력을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역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챗GPT 시대의 교육계가 빨리 고민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GPT와 몇 날 며칠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질문하는 힘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챗GPT의 교육적 활용, 그 가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